오늘은 최근 미국에서 고속철도 사업이 시작됐다는 뉴스를 계기로 철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제가 속해 있는 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중립이 가장 큰 이슈이고, 그런 과정에서 철도하고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철도가 더 많은 사람을 이동할 수 있고 전기로 간다는 점 때문에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아파트가 그렇다는 점에서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주택이 사용하는 에너지, 그 단독주택이 그 단열이나 이런 문제에서 따졌을 때 아파트가 훨씬 더 이득이라는 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60% 이상의 복합주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환경에 따라서,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아파트를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말할 때 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철도는 유럽 기준으로 유로스타가 CO2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승객 한 명당 4g, 1km를 달렸을 때요, 이라고 좀 나온 데이터가 있고요. 유럽 평균 국내선 항공편은 승객 한 명당 246g을 배출한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항공산업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3% 차지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철도 시장의 규모를 좀 살펴보면은, 2021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약 3천억 달러, 연평균 성장률은 4.4%로 2030년까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철도 산업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게 투자를 하는 이 애널리스트나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이 철도 산업에 대해서 눈길을 돌리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2030년에 되면 예상 시장 규모가 4,400억 달러가 크겠다. 사실은 이런 수치는 언뜻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지켜볼 게, 전 세계적으로 철도를 운영하는 나라 중에서, 대표적 나라 중에서 전철이 많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로는 이게 2021년 기준인데, 인도가 85%, 일본이 80%, 굉장히 높죠. 그리고 중국이 15만 5천 킬로미터 연총 연장 중에서 전체가 72%, 다음으로 한국이 80%, 유럽이 60%, 그리고 스위스는 모든 철로가 전철화되어 있습니다. 이 반해서 그 큰 땅덩어리로 분명히 고속철도이 충분히 쓰일 만한 나라인 미국에서는 전체율이 1%고, 지금까지는 적어도 고속철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속철도라 말하면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열차를 말하죠.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은 일본이었죠. 그래서 지금 고속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독일, 프랑스, 한국, 대만,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저는 이 중에서 대만을 제외하고는 중국까지는 타봤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타보지 못했고요. 근데 시설로 따지자면은 사실은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의 KTX가 가장 좋다는 느낌입니다. 다만 이제 짐을 놓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그 떼제베라고 하는 프랑스 기차가 좋다는 인상을 받았었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빨리 확대되고 있고, 중국은 약 2만 6천 마일 정도의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가장 빠른 그 고속도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도 뭐 다른 나라도 지금 고속열차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항공편인데요. 이 항공편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가 발명을 했다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 비행기가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타고 다닐 정도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전쟁입니다. 전쟁 때 지휘자들은 명령으로 그냥 빨리 달리게 하게 말을 하지만은, 과학자들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죠. 그래서 1차 대전을 계기로 비행기는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선박도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 바탕에 내연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기술자들은 제가 초보자 때만 하더라도 내연기관 엔진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자들은 선박 엔지니어였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사용되던 내연기관이 그렇게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가 선박으로 넘어가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요. 그게 다시 비행기로 올라갔고요. 그게 다시 자동차로 내려왔고, 다시 선박으로, 비행기로, 이런 사이클을 보이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오늘날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때까지는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이 이 항공편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항공편이 상당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작년 5월 달에 제가 프랑스 이용할 때 그때 뉴스를 현지에서 들었는데요.
2시간 30분 이내 기차로 이동이 가능한 구간에서는 항공편을 없앤다 하는 것이 골자고. 근데 그때 현지에서 제가 그 뉴스를 본 기억은 그렇게 프랑스 내에서 그 2시간 30분 내로 기차 이동 가능한 지역에서 비행기를 운행하는 곳은 파리에서 orly 공항에서 보르도, 낭뜨, 리옹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다고 하면서 별 효과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는 반대 의견을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기후 복원을 위해서 우리 필요하다라고 했고, 더불어서 유럽에서는 그 대부분의 기차가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야간 열차를 부활하게 되면은 2040년까지 많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1,0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라는 발표가 나왔었죠. 그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직원들에게 출장 갈 때 비행기 대신 철도를 이용해라 하는 그런 것이고, 그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급하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제가 자꾸 말씀드린 모든 이 기술의 변화는 주도에 의해서입니다. 규제에 의해서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엔진 기술 발전도 결국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입니다. 미국에서 1972년 머스킷법을 동원해서 내연기관 금지법을 할 정도로 가혹한 규제를 내었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고 그랬다가 결국은 이루었고 성과를 냈고 오늘날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그래서 주목을 끌는 것이 미국인데요. 미국이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철도 왕국이었습니다. 1900년에 미국의 철도 총 연장 길이는 36만 킬로미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미국 드라마 많이 보시겠지만은 드라마 속에 철도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가 다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묘사가 됩니다. 그때 그것에 착안한 자동차업계 종사자들이 정부에 철도 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가 미국인이 발휘되겠다 하는 로비에 성공하게 되고, 로비의 나라 미국입니다. 로비에 성공하게 되고 그때부터 철도 산업은 쇠퇴하게 됩니다. 역으로 자동차 산업은 급성장을 하게 되죠. 더불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을 종단간으로 연장한 9만 킬로미터의 고속도로 건설을 하면서 자동차는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발전했고 2차 대전이 끝난 몇 년 후인 1950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82%는 미국산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은 적어도 20세기 후반까지는 자동차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남쪽에서 북쪽까지 가는데도 면접 보러 가는데도 자동차를 타고 모텔을 이용해서 숙박업소를 이용해서 이동을 합니다. 일주일이 걸려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좀 더 빨리 이동하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의 문화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갑니다.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북에서 남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열차에 대해서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나라나 유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지에서 살아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체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미국에서는 지금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 시스템이 1,050억 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브라이트 라인 웨스트입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고속철도라고 하는데 라스베가스에서 LA 구간 민간 고속도로를 건설 중입니다. 미국은 지금 철도가 다 민간 산업이에요. 그리고 아셀라라는 열차도 있는데 이 열차가 164억 달러 투자해서 최고 속도 256km까지 낼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이 과연 어떤 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은 그렇게 긍정적이 나왔었는데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 고속도로 프로젝트 지원하면서 각도가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브라이트 라인 웨스트는 라스베가스에서 LA 구간 218마일의 정기 고속철도의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위해서 정부가 30억 달러 연방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지급은 상당히 흔치 않은 일인데 사기업의 사업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한다. 원래는 없었던 일인데 2009년에 GM이 파산 보호 신청했을 때 정부가 자금을 대서 GM을 파산을 하게 돼서 굿GM과 배드GM을 나눠서 살아나게 한 그런 예가 있었죠. 그 이후로도 무너졌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철도가 완성이 되면 연간 40만 톤의 탄소를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3만 5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여기서 언뜻 듣는 게 이게 바이든 정책이겠구나 하는 것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브라이트 라인은 2028년 개통이 목적이고 주목을 끄는 것은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을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로 구동한다는 그런 것이 특징입니다. 완성이 돼봐야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나 이슈 정도로 취급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미국 다니면서 궁금했던 게 도대체 이렇게 큰 땅덩어리 에서 어떻게 해서 도대체 고속철도가 없을까? 철도 여행이 이렇게 없을까? 가끔 뉴욕 같은 데서 지하철을 타보긴 하지만은 정말 열악하죠. 우리 지하철을 타다가 해외에 가면은 상당히 인상을 찌푸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뉴욕은 제 기억을 가장 심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수치가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에게 주목을 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철도 산업은 앞으로 철도 차량을 만드는 것이 연간 6%가량 성장한다. 시설도 연간 4% 성장한다. 여객 운송도 10%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 화물 수송도 4%까지 성장할 것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투자은행들이나 컨설팅 회사, 뭐 시장조사 회사 연구의 회사들의 데이터를 전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제공한 데이터 중에서는 그동안 판매 데이터라든가 시장의 실질 데이터는 대부분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황이 바이든 행정부가 IRA 등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철도 산업도 미국에서 새로운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식으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게 어떤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차이가 너무 크고 사람들 사고방식 차이가 너무 큽니다. 또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당장이라도 뭐 모든 국민이 일치해서 그렇게 가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은 그게 안 되죠. 우리처럼 전 국민이 뭐 한 사건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모두가 다 지금 분노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무도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 더 많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정치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이 환경 분야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면은 세계의 많은 여러 연구회사들이 지적한 대로 한국이 땅 위에서 지구상에서 소멸될 그러니까 땅 속으로 사라질 나라 중에 10개 나라에 속한다는 그런 데이터 나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최근에 올여름에 여러 폭풍이 지나갔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적어도 한국에 저기 남쪽을 지나거나 심각한 피해가 없었죠.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상당히 약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큰 시험을 다가올 거고 그것이 또 한 번 코로나로 이어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교통수단에 대한 이해를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방 출장 많이 갑니다만은 수년 전부터 거의 대부분 KTX나 SRT를 이용합니다. 또 단체 출장 가더라도 대부분 같은 식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합니다. 가장 최근에 부산을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였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하면은 모두 KTR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KTR이 완전히 전국에 완전하게 배치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KTR을 통해서 연계된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에 산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김포공항까지 가는 시간, 그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포함해서 김포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 비행기 타는 시간, 또 목적지에 내려서 다른 교통수단을 찾는 시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내로 진입하는 시간 등을 포함하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KTX는 예매가 가능하고 내가 시간 5분 전에만 도착해도 그 차를 타고 갈 수가 있죠. 또 서울에서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이 역은 지하철과 연결되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당장에 내가 편리한 것 또는 내시계의 사고방식을 따질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 아니,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